안녕하세요. 찰리살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철학 잡지 뉴 필로소퍼의 사랑이 두려운 시대의 사랑법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을 철학적 사유를 통해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고, 사랑이라는 개념의 이해를 좀 더 넓고 깊게 확장할 수 있도록 생각의 지평을 열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 또한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생겨난 사랑은 때론 깊은 상처로, 누군가에게는 가눌 수 없는 슬픔으로 마음속에 박히곤 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열광적이고 강박적인 사랑이 아닌 오랜 친밀감에서 생겨나는 잔잔하고 일상적인 사랑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진가를 알아보고 공존 가능성을 조율하면서 은은하게 번지는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20편가량의 넘쳐나는 좋은 글 중에서 미술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존 암스트롱의 글, 우리에게는 더 많은 사랑 이야기가 필요하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관념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소중하다. 우리는 상대와 깊은 감정으로 얽혀 너그럽고 부드럽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복잡한 관계도 사랑이라 부른다. 배우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우리 정체성의 핵심이다. 오랜 옛날부터 인류는 항상 사랑의 범위를 가족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욕망을 품고 있었다. 초기 기독교를 예로 들면 이교도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기독교의 특징이 바로 인간이 신을 사랑한다는 개념이었다. 기독교인들은 신의 절대적 권능을 숭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사랑에 특별히 주목했던 사상가로는 이슬람 제국의 철학자 이븐 시나를 첫 손가락에 꼽을 수 있다. 그는 사랑에 관한 논문에서 만물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 사랑이라고 강조했다. 새가 즐겁게 날고 과실수가 꽃을 활짝 피우는 것이 사랑의 작용이며, 돌덩이가 가만히 한자리에 머문 채로 장차 인간의 손에 깎이고 다듬어져서 우아한 아치에 꼭 들어맞는 갓돌로 변모한 과정도 사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인간도 만물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고 모든 존재의 본성이 발휘되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나무를 심고 궁전을 짓는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열망을 잠재울 수 없었던 이탈리아 시인 단테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비견될 만한 명문을 중세에 남겼다. 14세기 초에 완성된 신곡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태양과 모든 별을 움직이는 사랑이었다. 18세기 말에는 영국 낭만파 시인들이 자연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도 나름대로 사랑을 이야기한다. 텃밭이나 서핑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끼는 구두 한 켤레나 꼭 다시 가보고 싶은 이탈리아 베르가모의 유명 맛집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지나치게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랑은 무의식적으로 발동하는 사유의 충동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인간적인 경험이 대부분 사랑에서 비롯되며,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밀려드는 격렬한 감정과 유명한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연인과 저녁 식사할 때 느끼는 잔잔한 정서가 변함없이 소중하고 진실한 사랑이라고 굳게 믿는다. 나는 사람들이 진지한 태도로 사랑을 더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안타깝게도 고급 문화라는 거창한 이름 탓에 지금까지 자주 접하지 못했던 영역에 주목했으면 한다. 바로 학문과 예술 분야다. 우리는 철학, 문학, 회화, 건축은 물론
구두 하나에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애정을 쏟아야 한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광범위한 사랑을 뒷받침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과연 있을까? 아마도 사랑의 개념을 가장 단순하고 실용적으로 설명한 인물은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일 것이다. 몽테뉴는 평생 오직 한 명의 친구와 깊이 교감했는데 프랑스 법률가이자 철학자인 라보에트였다. 하지만 그는 30대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후일 몽테뉴가 두 사람의 우정을 회고하며 그가 그답고 내가 나답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썼다. 상투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사랑의 공식이다. 다시 말해 사랑은 나의 욕구와 상대방의 성격이 결합한 결과이다. 사랑할 때 우리는 연인에게서 남들이 놓치기 쉬운 온갖 특징을 발견한다. 상대방의 약점과 고결함, 선한 의도와 고통스러운 내면의 갈등, 스치듯 사라지는 입가의 미소까지 놓치지 않는다. 상대방이 우물쭈물 망설이는지, 신이 나서 들떴는지, 못 이기는 척 양보하는지도 금방 눈치챌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사소하고 미묘할지라도 연인의 성격이 드러나는 의미심장한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내면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이 우리 내면의 강렬한 욕구와 열망을 자극할 때 우리는 냉정을 유지하기 어렵다. 상대방을 의식하면 우리가 감춘 연약함, 고독, 비밀이 드러나고 상대방이 멋지고 아름다울수록 더욱 혼란스럽고 나약해지는 우리의 본성은 유대감과 구원에 목말라 한다. 사랑의 범위를 넓히려면 이처럼 상대를 의식하고 자기 내면의 열망을 일깨우는 연애 공식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이때도 몽테뉴의 공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제부터 나의 어떤 특성과 상대의 어떤 특성이 만나야 사랑이 시작되는가라는 질문을 사람뿐만 아니라 지적, 예술적 대상에도 확대해서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학문이나 예술에도 성격이 있으므로 사랑의 범위는 당연히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겔 철학의 핵심 개념인 아우프헤벤, 즉 변증법적 지향을 살펴보자. 이 개념의 특성은 무엇일까? 아우프헤벤이란 상반되는 모든 가능성과 가치관이 충돌할 때 당장은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듯해도 결국 화합될 수 있다고 희망하는 기발한 개념이다. 해겔은 대립하는 어느 한쪽도 완벽하게 옳지는 않으므로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생각이 발전함에 따라 모순되는 이치가 하나로 융합되어 한층 새롭고 정확한 진리로 재정립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한 차원 높아진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존의 모순은 사라지고 없다. 사실 해겔이 말하는 모순은 우주가 신의 의지에 따라 반응한다는 견해와 우주 공간에는 원자가 존재할 뿐이라는 견해의 대립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할 때 힘겨운 교우 관계와 절망스러운 유년기를 모순 관계에 대입해서 분석하게 된다. 우리 부모가 부부싸움 중에도 서로의 장점에 집중할 줄 알았고 우리 자신도 상반된 본성을 융화시켜 전보다 평온하고 성숙해졌기 때문이다. 아우프헤벤 개념이 한층 심화된 정신현상학에서 친구나 부모 또는 내적 갈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해겔 사상의 특성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 따라서 철학을 사랑할 수 있다. 건축은 어떨까? 안드레아 팔라디오가 설계한 라 말콘텐타는 1550년대 말 베네치아 인근에 세워졌다. 지금도 포근하면서도 위험 있는 포르티코, 즉 주랑현관 아래 서면 아담한 정원과 아름다운 버드나무가 눈에 들어온다.
버드나무 너머로는 회녹색의 브렌타강이 흐르고 정교하게 장식된 창문 아래에는 오렌지 화분이 나란히 놓여 있다. 학술적으로 이 저택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에 속한다. 학자들은 건축을 의뢰한 포스카리 가문의 재력과 팔라디오 건축 양식의 발전사에 대해서 방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또한 건물에 쓰인 석재의 종류, 그리고 빌라의 내실을 장식한 프레스코화에 숨어있는 풍자적 의미에 대해서까지 쏙쏙들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빌라 포스카리를 아는 만큼 사랑할까? 사실 우리는 조금도 애정이 없는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도 엄청난 양의 정보를 모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이력서에는 연애 편지가 될 테니 말이다. 하지만 건축물의 성격은 전혀 다른 문제다. 빌라 포스카리는 엄숙한 동시에 친근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동시에 시대상을 반영하며 화려한 동시에 단정하다. 이런 특성들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낄 때 비로소 사랑의 가능성이 열린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두 가지 특성이 만나는 지점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그토록 원하지만 좀처럼 찾기 힘든 길이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빌라 포스카리는 우리가 닮고 싶은 대상이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자아상의 모범이다. 문화생활에서 위대한 창작물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리는 신호탄은 역시 사랑이다. 사랑은 우리 영혼을 울린다. 다만 이런저런 학문이나 예술 작품에 애정을 쏟아보라고 본보기를 제시하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다. 사랑의 대상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좋다. 사랑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 괜찮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현실은 한때 문화의 화두였던 사랑이 그 권위를 잃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보를 얻어 박학다식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궁금해할 겨를이 없다. 지금 문화계에서 공식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부수적인 일화일 뿐이다. 잠시라도 허심탄회하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 공격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은 게임의 규칙에 어긋난다. 물론 어떤 학교 시험에도 중요한 질문은 등장하지 않는다. 정말 솔직하게 피카소 또는 플라톤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는가? 하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서로 주고받아야 할 질문이며 함께 의논해야 할 문제다. 머릿속에 대조적인 장면이 떠오른다. 한편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아름다운 불빛 속에 수많은 군중이 행복한 표정으로 춤을 춘다. 누군가 사랑의 찬가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나는 홀로 서점 한 구석에서 헤겔과 팔라디오를 다룬 두꺼운 책을 찾고 있다. 아직도 사랑에 대한 논의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보를 통한 지식의 축적에 몰두한 나머지 내 감정을 들여다보기를 소홀히 한다면 결국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치더라도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책 읽기도, 배움도, 공부도, 자기계발도 최종 목적지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위한 여정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천리살롱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천리살롱이었습니다.